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cientific Paper Study에서 챕터 1에서 3까지 발표를 맡은 강현석입니다. 먼저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문은 왜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챕터 1 Getting Start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왜 논문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보편적으로 공공지식에 대한 기여라는 이타적인 측면과 금전적인 보상이나 커리어 상승이라는 이기적인 측면의 두 가지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측면에 편향되면 논문보다 보상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중게재, 표절, 부정확한 연구 공개 등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지식에 기여라는 이타적인 측면까지 해치게 됩니다. 때문에 논문 게재에 대한 동기는 항상 이타적인 측면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동기는 뒤에 나오게 될 논문을 잘 쓰는 방법들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헌 검색입니다. 문헌 검색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공개된 이전 연구들과 향후 과제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문헌 검색을 더 잘하기 위한 5가지 참고사항을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번과 5번은 문헌 검색을 하는 시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구의 시작 단계나 논문을 집필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연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해 문헌 검색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간 시 고려해야 할 최신 연구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논문 집필을 마친 이후에도 최신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색을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2번과 3번은 문헌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검색한 논문의 참고 문헌을 포함하여 문헌 검색을 할 것과 본인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연구에 관련되어 있다면 타 분야까지 문헌 검색의 범위를 넓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문헌 검색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진행하는 연구가 이전에 집필한 논문과 관련이 있더라도 논문을 집필하던 당시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문헌 검색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번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운 논문의 발표나 당시 찾지 못하였던 논문처럼 현재 연구에 필요한 다른 연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 검색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게재를 염두한 실험 계획과 실행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논문과 같은 출간물의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계획과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했을 때 연구 결과에 대한 원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험 절차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검토할 수 있는 실험 과정에서 연구가 인용될 수 있는 바탕이 되기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알렌 AI팀에서 GitHub를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된 원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공개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챕터 2의 Structure and Organization입니다. 지금부터는 과학 논문이 가지는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논문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일반 작문과는 달리 좁은 분야에서 배경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쓴 과학 논문은 단어나 스타일이 해당 분야에 맞게 정형화되었고 이 표준 구성을 따름으로써 저자와 독자 간의 지식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에 이같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시작으로 과학 논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논문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IMRAD 구조를 따릅니다. 해당 약어는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 섹션을 의미하며 메서드의 경우에는 Experiment, Theory, Design, 모델로 세분화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분화는 연구에 따라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이는 다른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섹션으로 인트로덕션은 무엇에 관한 논문인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때 스코프, 노벨리티, 시그니피컨스의 3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구의 범위와 새로움 그리고 중요성을 의미하며 이 3가지 기준을 통해 논문의 퀄리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논문을 읽는 다른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establish a territory, establish a niche, occupy that niche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서 내용을 서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중요성을 서술하며 과거 연구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다음으로 남아있는 과제나 과거 연구들로부터 파생된 후속 연구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두 단계를 바탕으로 논문의 기술할 연구를 소개하고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트로덕션의 서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버트 논문을 예로 들어 세 가지 과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과학 출판물과 NLP 사이의 관계성을 정의하고 활용 범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박스의 경우는 NLP 태스크들과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학 출판물을 위한 학습 데이터의 부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세 번째 박스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으로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서드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는 섹션으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적기 위한 두 가지 기준에는 연구를 평가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내적 타당성과 연구 방법이 일반화가 가능하고 다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외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메서드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으로 해당 실험 방법의 채택 이유를 사술하여 저자의 실험 설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과 데이터를 축소하여 사술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사이버트 논문의 메서드 섹션을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3번 박스는 사이브 포캡과 베이스 포캡의 중복이 46%로 과학 논문을 위한 어휘와 일반 어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표시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모델의 연구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박스는 익스퍼리먼트 스텝 섹션을 메서드와 분리하는 것으로 연구 절차 및 설계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갖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sult and Discussion 섹션입니다. Result는 메서드에서 기술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만으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표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sult는 연구 결과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연구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전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Result는 연구 결과만 간단하게 서술되기 때문에 종종 디스커션과 함께 기술되며 리절트의 연구 결과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인트로덕션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즉, 디스커션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까지 모두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번 박스에는 테이블 형식으로 리절트를 정리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태스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필드별로 나누어 결과를 상세히 서술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절트가 길어짐에 따라 디스커전은 별도의 섹션으로 분리한 모습이며 7번 박스는 이전 섹션에서 서술되지 않은 바이오버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워크 섹션을 추가하여 서술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섹션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짧게 정리한 내용과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서술됩니다. 컨클루전 섹션을 서술하기 위한 두 가지 주의사항으로서 첫째로 리절트 앤 디스커전 섹션에서 언급했던 주장은 반복하지 않으며 간결하게 요약된 결론만을 서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문을 읽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알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 대한 전망을 같이 제공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이버튼 논문의 컨클루전 섹션에서 이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과 목표 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좋은 과학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형화된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알고 구조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논문 또한 글쓰기의 일종으로 구조를 따르는 방법 외에도 좋은 작문법에 대해 공부하여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챕터 3의 랭귀지 앤 스타일에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에서 단어나 문법, 그리고 문장이 가진 전달력 등을 통틀어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이 스타일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좋은 작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 논문이라는 특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양질의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작문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서적을 참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스타일 향상에는 다른 논문으로부터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참고하고 직접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스타일은 장르적인 특징에서 온 독자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논문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서의 스타일도 일반적인 작문과 동일하게 스타일을 정하는 5가지 지리를 기준으로 과학적 스타일을 구성하고가 있습니다. 다만 논문이라는 장르적 특징에서 지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게 되며 5가지 지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루스는 진실 또는 사실에 대해 저자의 철학과 이해시키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적 스타일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며 저자가 연구의 결과로서 도달한 사실을 독자가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였을 때 사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장문에서의 표현 방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물으며 과학적 스타일은 그 중요도에 따라 accuracy, precision, clarify, concision, grace의 순서를 가진 5가지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속성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연구에서 세운 가설이 정당화되고 검증이 가능한지,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이해가 일치하는지, 연구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연구를 간결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서술의 방식을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레이스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어큐러시를 해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C는 저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과학적 스타일에서는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어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번째인 캐스트와 관련이 있는데 이 캐스트에서는 장문의 대상이 누구인가, 독자에 대해 가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학적 스타일에서의 캐스트는 연구 분야에 대해 배경 지식과 관심을 갖추고 있는 독자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자층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어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hought and Language는 작가의 생각과 언어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묻고 있는데 과학적 스타일에서 어휘는 저자가 연구 논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지리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과학적 스타일의 글쓰기는 독특한 규칙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과학적 스타일이 제시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잘 설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구 논문은 최대한 연구자를 배제하고 연구를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명사구를 사용한 간결함을 많이 활용하는 특징도 있는데 이때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성과 명확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어는 임의의 구절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단어나 구절의 경우에는 첫 글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구성되기도 합니다. 약어는 과학 논문에서 간결함과 명확성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약어의 사용으로 읽기 속도를 높이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본문 전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어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어는 본문의 이해를 돕지만 흔하지 않은 약어의 남용은 오히려 정확성과 명확성을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약어의 사용에 대해서 7가지 규칙을 제시를 하였는데, 먼저 연구 주제가 약어로서 독점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나 해당 약어로 표현되는 구절이 하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목에서 약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측정 단위 및 화학명의 표준 약어는 논문의 제목, 초록, 본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철자를 예상할 수 있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본문에서 처음 사용되는 약어는 항상 철자를 표시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약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초록에 2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초록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록에서 사용해도 본문에서 처음 사용될 때는 그 철자를 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약어에 대한 정의는 한 번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그림 캡션에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자를 표시한 경우 그림 캡션에서 약어를 사용하고 철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처음 사용될 때도 표시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어는 다층적, 즉 약어가 포함된 구절이 다시 약어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약어가 더 많이 활용되는지를 고려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어 중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어 자체 단어가 된 경우에는 약어가 아닌 단어로서 사용되므로 그 철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